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여러분은 귀환불능지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야 이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항공기나 선박이 운항 중에 연료 잔량 등의 문제로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래요.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용어가 부부 사이에도 통용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내 몸이 늙는 것처럼 그날의 약속도 서서히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저희 시부모님만 봐도 사랑의 맹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꽤 오래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집안 사정을 훤히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 남편은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님이 생활력이 강하신 데다 사업 수완이 좋으셨거든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이론으로만 빠삭하지 행동력도 떨어지고 좀 게으른 분이세요. 그렇다 보니 돈 버는 사람은 어머님이고 돈을 갖다 버리는 사람은 아버님이었죠. 아버님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욕심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툭 하면 사업을 시작하셨고 사장이랍시고 허세만 잔뜩 부리다가 얼마 뒤 사업을 말아먹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도 오너가 회사 일은 뒷전이고 딴짓거리만 한다면 그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도 돈 잘 버는 아내한테 자존심을 세우고픈 욕심에 또 다시 사업을 벌이고 그러다 망하면 시어머니께서 돈 들여 정리를 해주시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날린 돈만 모았어도 서울 시내에 꼬마 빌딩은 한 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돈 잡아먹는 귀신처럼 살아오셨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고 묵묵히 아버님 뒤치다꺼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도 아버님은 그런 아내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툭 하면 모든 걸 어머님 탓으로 돌리곤 했어요. 당신이 사업자금만 더 대줬어도 내 회사가 그 지경이 됐겠어? 어떻게 시작한 회사인데 단돈 3억이 부족해서 문을 닫는 게 말이 되냐고. 여편네라고 하나 있는 게 지서방 귀한 줄도 모르고 돈 좀 번다고 유세나 떨지. 암튼 당신 때문에 회사 문 닫은 거니까 직원들 월급이랑 거래처 미수금은 당신이 처리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회사를 말아먹은 건 자신이면서 툭하면 어머님께 뒷처리를 떠넘겼어요. 당시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던 무렵이었는데 남편을 통해 시댁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재현씨, 저기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책 잡힌 거 있으셔?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이날 이때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버님이랑 사신대? 나 같으면 당장 이혼이야. 자식인 나라고 이해가 되는 줄 아냐? 나도 이해가 안 가긴 마찬가지다. 어렸을 땐 내가 직접 엄마한테 이혼하시라고 한 적도 있었어. 우리 엄마 참 불쌍하게 사셨거든. 아빠도 아빠지만 우리 친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간 말종들이야. 할머니는 당신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시고 며느리 구박을 어찌나 하시던지 옆에서 보는 내가 다 화가 났다니까. 오죽하면 내가 내 여동생은 절대 시집 안 보내겠다고 하겠니. 나도 남자지만 우리 아빠처럼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자격지심만 강한 남자 만나면 그 여자는 그날로 인생 쪽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친가 식구들 모두를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을 시집 장가 보낸 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님이셨지만 그중 누구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없으셨어요. 오히려 혼수를 적게 해줘서 시댁에 눈치 보였다고 타박하는 시누이와 자기들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 적게 해줬다고 명절 때만 되면 형수 탓을 하는 시동생들 뿐이었죠. 명절이고 제사고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일 거드는 사람 없이 어머님 혼자 모든 걸 다 떠맡으며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친가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은 자기라도 엄마를 도우려고 주방에 들어가 어머님 일손을 돕곤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가 제 남편은 저보다도 음식 솜씨가 더 좋아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지만 난 아니야. 난 결혼하면 내 아내한테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은주 넌 걱정할 거 없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런지 아닌지는 살아봐야 알지. 어머님이라고 처음부터 아버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알고 결혼하셨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호언장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자기 어머님처럼 참고만 살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사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랑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은 어머님을 닮아서 부지런하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닮은 걸로 치면 시누이가 아버님을 닮았어요. 입으로는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데 실상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버님은 아들인 제 남편보다 딸을 더 예뻐했어요. 저희 시누이가 참 못생기고 뚱뚱한데도 아버님은 시누이를 예쁜이라고 부르세요. 어릴 때는 몰라도 30이 넘은 딸을 예쁜이라고 부르는 건 좀 닭살 돋는 행동인데도 부르는 사람이나 불리는 사람이나 조금 더 어색해하지 않으니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해요. 저는 어머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 남편한테 들어온 말만 생각하고 내심 어머님이 생기 없이 푸석한 얼굴에 몸도 바싹 마른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추측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귄 지 3년째 되던 해 길에서 우연히 어머님과 마주치게 됐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얀 피부에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시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잘잘 흐르는데 조선시대로 치면 대갓집 마님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산대? 어머님을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은주야, 우리 엄마 예쁘지? 근데 이런 거 다 사기야. 외모는 천상 여잔데 속에는 상남자가 들어있거든. 일할 때 보면 어지간한 남자들도 우리 엄마 앞에선 깨갱한다니까. 완전 대장부 스타일이야. 아들, 그거 엄마 칭찬하는 거 맞아? 왠지 놀리는 거 같은데? 여자친구 앞이라고 까부는 거 보니 엄마한테 용돈 받기 싫은 모양이다? 은주라고 했지? 재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네. 이거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님은 제 손에 10만원짜리 수표를 3장이나 쥐어주시면서 나중에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곤 가셨어요. 살면서 남자친구 엄마한테 용돈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터라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망설여지더라고요. 당연히 받아도 되지. 우리 엄마가 아무한테나 용돈 쥐어주는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는 뼛속까지 사업가거든.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너 딱 보고 괜찮다 싶으니까 용돈도 주신 거라고. 정말이야.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용돈을 주셨어요. 언젠가 어머님과 둘이 맥주를 마실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현이 통해 은준의 사정 들었어. 등록금 마련하느라 이번 학기도 휴학할 거라며. 실은 나도 친정이 어려워서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 창피한 얘기지만 나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것 때문에 시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살았나 몰라. 도박에 미쳐서 딸 자식 등록금까지 들고 나간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수모 안 당하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원망했나 몰라. 공장에 출근하다가 세라카라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랑 마주칠 때마다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 못 배운 서름이 어찌나 크든지 결국 30 넘어서 주부학교에 다녔지 뭐니. 거기서 고등학교 과정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깟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동안 당한 서름이 너무 커서 그랬었나 봐. 은주야, 집안 형편 때문에 자주 휴학한다는 얘기 들었어. 공부도 꽤 잘한다던데 차라리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제대로 돈 버는 게 낫지 않겠니?
학비는 아줌마가 대줄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아주머니, 저를 뭘 믿고 등록금을 대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저랑 재현이 당장이라도 헤어지면 아무 사이도 아닌 남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그 돈 갚겠다는 약속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터라 어머님께 도움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갚을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한사코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너희가 헤어져도 난 너한테 돈 돌려받을 생각 없어. 난 널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내 아들 여자친구라서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내 도움 받아. 난 은주 네 미래에 투자하려는 거니까. 그 말을 하는 아주머니 눈빛은 따뜻했지만 무척이나 강해 보였어요. 남편 말 맞다나 대장부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곤 취직을 하고 처음 받은 월급의 3분의 1을 들고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저도 이제 취직했으니까 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월급의 일부 중 제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아 나갈게요.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많이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남의 돈 공짜로 받는 건 싫어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래, 네가 정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해. 애초에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에는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심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평소 어머님이라면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받아주시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 후로 수년 뒤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하자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통장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동안 번 거 나한테 갚느라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지? 결혼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 이 돈은 처음부터 은주한테 돌려주려고 받아둔 거였어. 그러니까 받아. 이제 내 며느리 될 사람인데 결혼도 하기 전부터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난 싫다.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갚아줘서 고마워.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다. 결국 제가 그동안 갚아온 돈은 제 결혼자금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이 일을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하셨어요.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이렇게 멋진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살면서 고부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해도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성급한 제 결심은 시작도 하기 전에 쓸모없게 되었지 뭐예요. 결혼식을 2달여 앞두고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타고 있던 차가 폐차해야 하는 수준이 될 정도로 엄청 큰 사고여서 어머님 상태도 무척 심각했어요. 긴급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수술을 했지만 어머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런 마당에 결혼식을 올리는 건 무리라고 여겨져서 일단 결혼은 미루기로 했어요. 수술도 잘 됐다고 하고 어머님 모습만 봐서는 당장이라도 깨어나실 것만 같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는 없다시며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셔서 그해 가을에 식을 올렸어요. 어머님 회사는 오랜 세월 어머님과 함께 일해온 분들이 관리해 주셔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비록 바지사장 노릇이기는 해도 아버님이 종종 회사 일을 돌보기도 하셨고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의 간병 문제였죠. 사실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 일인데 아버님이 괜한 고집을 부리셔서 벌어진 일이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간병인을 쓰고 있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새아기도 들어왔는데 뭐하러 간병인을 쓰겠니? 어차피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사람 크게 손 갈 것도 없으니까 새아기 네가 간병 맡아라. 아버님, 그럼 저는 회사는 어쩌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어머님 돌보고 싶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평일엔 간병인 쓰시고 주말은 제가 병상 지킬게요. 현재 상황으로선 그게 최선이에요. 넌 누굴 닮아서 시애비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냐? 내가 말하지 않든 어차피 손갈 거 없는 사람이니까 출근 전에 와서 잠깐 보고 퇴근하고 와서 보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되도 않게 핑계를 대. 그리고 넌 친정도 가난해서 없이 살아온 애가 돈 무서운 것도 모르냐? 간병비가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네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다 해결되는 걸. 어디서 건방지게 돈 쓸 궁리부터 해. 네가 네 CM이 간병비 될 거냐? 그런 거라면 간병인을 부르든 말든 내 관여 안 하마. 평생 제대로 생활비 한번 가져와 본 적 없는 아버님은 어머님 병원비랑 간병비 나가는 거를 극도로 예민하게 구셨어요. 마치 엄한 돈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셨죠. 물론 어머님이 하루빨리 깨어나셔서 전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어머님께 들어가는 돈 아까워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호랑이가 사라진 상황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아버님의 독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고 두세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님 밑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김 실장님이 제 남편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에 대표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만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대기업도 아니고 40~5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간 움직이는 돈이 꽤 되는지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자기 분야 일도 아닌데 무작정 어머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더군요. 재현아, 이런 일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회사는 너한테 물려주려고 하셨어. 너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가 회사 맡게 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너도 너희 아버지 알잖니? 네 어머니 사고 나자마자 회사 돈에 손댈 생각부터 하시는 양반이다. 네 아버지 오래 못 말려. 지금처럼 대표님 깨어나지 못하시면 결국엔 네 아버지가 대표 자리에 앉으실 거다. 대표님이 이 회사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도 잘 알잖니?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피땀으로 일군 회사야. 그거 지켜드려야지. 안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가 회사 좀 지켜다오. 부탁한다. 당장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지는 못하지만 남편도 내심 어머님 회사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퇴사 일자를 앞당기게 되었어요. 사건의 주범은 시아버지였어요. 어머님 간병을 제게 떠넘기고는 회사에서 결제받은 간병비로 친구분들과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아예 그쪽에 콘도를 사서 골프를 핑계로 수시로 드나들 생각까지 하셨더라고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김 실장님께 1억이 넘는 대금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이 대표 자리에 앉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님 호출을 받고 달려간 남편은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계좌에서 함부로 돈을 꺼내 쓴 정황까지 포착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실력도 안 되는 당신 친인척들을 회사에 낙하산으로 앉혀놓고 회사 돈까지 건들려고 했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 회사 돈에 손을 대요? 그리고 인사건을 왜 아버지 마음대로 휘두른 거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일군 회사인데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이러시냐고요? 대표 자리에 앉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그동안 아버지가 손대서 성공한 일이 뭐 있어요? 매번 일만 벌여놓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 것밖에 더 있어요. 1년도 안 가 회사 문 닫을 때 그 뒷감당 누가 했냐고요? 다 어머니가 하셨어요. 어머니가 밤잠 못 주무시고 피땀 흘려 번 돈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느라 쓰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회사까지 손대시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이놈아. 그동안 내가 사업체 몇 개 말아먹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애비 앞에서 시건방을 떨어. 그리고 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나한테 돌아올 거 조금 일찍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냐? 왜? 네가 이 자리 탐내고 있었던 거냐?
네 놈이 노리던 거 내가 차지한다니까 배 아파 그러는 거냐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다. 이날 이때까지 먹이고 업혀서 사람답게 만들어놨더니 지에 비할 길을 뭐같이 알기나 하고. 하여간 무식하고 천박한 게 네 애미 집안 사람들이랑 똑같아. 아버님은 남편 외가까지 들먹이며 제 남편한테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아버님의 그런 도발은 결국 남편의 퇴사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고, 며칠 뒤 김 실장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님 회사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이전부터 일찌감치 제 남편을 차기 대표로 삼겠다고 공표를 해둔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반발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시아버지가 아닌 제 남편이 회사를 맡는다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대표 자리에 앉은 남편은 아버님이 꽂은 낙하산들부터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생산직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회사 기준에 못 미치는 학벌과 업무 능력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내보낼 수 없어서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 짧은 시간에 아버님이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 남편은 한동안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했어요. 당연히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고 있던 대표 자리를 눈앞에서 놓친 아버님은 남편 대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건데 어쩌다 너 같은 게 들어와서는 내 아들까지 저렇게 망쳐놨는지 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새아기 눈에는 시애미만 보이고 시애비는 안 보이냐? 어떻게 된 게 철이 지나도록 옷 한 벌을 안 사들고 오냐? 니네 친정에선 시애비한테 이러라고 가르치더냐? 하긴 먹고 살기 급급한 집구석에서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켰을 리가 없지. 이래서 혼인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건데 네 시애미가 자식들 혼사를 다 망쳐놨구나.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주말에 어머님 간병한다고 통신경을 못 썼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됐다. 엎드려 절박히지. 뭐 너도 바쁜 모양인데 찾아할 거 없이 예의는 딴 걸로 지켜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걸로라뇨? 왜?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냐. 금융치료라든가. 머리도 복잡한데 재현이랑 해외로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오게 여행 자금 좀 보내거라. 네 남편의 회사 대표 자리까지 꿰찼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몇 달 태국에 지내면서 골프나 치다 오게 골프장 가까운 곳에 리조트도 하나 예약해주고, 날이 더운 나라니 프라이빗 수영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재은아,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 해외 전용 체크카드도 하나 발급해달란다. 요즘은 그걸로 현지에서 돈 빼쓰는 게 편하다는구나. 딱 보니 시누이가 옆에서 코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엄마는 혼수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해외여행 갈 생각이나 하다니 그 아버지의 그 딸이더라고요. 아버님, 일단은 아버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따 그이 집에 오면 얘기는 해볼게요.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아버님 아들 성격 잘 아시잖아요. 허투루 돈 안 쓰는 거요. 이런 와중에 해외 나가서 몇 달이나 골프 여행 즐기다 오겠다고 하면 그이 성격에 뭐라고 할지 뻔하지만 아버님이 하라고 하시니 얘기는 해봐야죠 뭐. 그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대놓고 아버님 속을 긁으며 통화를 마쳤어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못되게 말을 해버린 거죠. 이날 있었던 통화 내용은 이틀이 지나서야 남편한테 전했어요. 밤늦게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온 사람한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병원에 가기 전에 남편한테 전했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제 예상대로 인상을 팍 쓰며 험한 말부터 하더라고요. 아주 부녀가 쌍으로 미쳤어. 난 아버지가 싸지른 똥 치우느라 이 고생을 하는데 골프 여행? 재현이 그 기집애도 그래. 지가 지금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돈 쓸 때야?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취직할 생각은 않고 헛바람만 들어선. 기집애가 어떻게 닮아도 그런 건 아버지를 닮냐? 암튼 당신은 모른 척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서 오전에 병원 못 갈 것 같아. 일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이 수고 좀 해줘. 평소 주말엔 남편과 함께 어머님 병실을 지키곤 했는데
그날은 남편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해서 저 혼자 어머님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움직여드렸어요. 제 기억 속 어머님은 봄날 햇살처럼 화사한 분이었는데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처음 뵙던 그날부터 저한테 어머님은 롤모델 같은 분이었어요. 능력 있고 호탕하고 당당한 그 모습이 무척이나 멋지고 부러웠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생기를 잃은 채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걸 보니 가슴이 턱 막히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전 약속대로 어머님 며느리 됐는데 어머님이 절 안 봐주시면 어떡해요? 저한테도 어머님께 은혜 갚을 기회는 주셔야죠. 왜 저한테 부채감만 떠넘기시고 이렇게 잠만 주무시는 거냐고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어머님. 한번 터지기 시작한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마 부분이 간질간질해서 잠에서 깼어요. 하도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봤는데 글쎄 어머님이 멍하게 저를 바라보시곤 손가락을 살짝살짝 움직이고 계시지 뭐예요.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깼나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급한 마음에 일단 호출기를 누르고 어머님 옆에서 떠들어댔어요. 정신이 드시냐고, 제가 누군지 알겠냐고 쉬지 않고 떠들었더니 어머님이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곤 어눌한 말투로 한마디 하셨어요. 시끄러.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니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어머님이 그때 욕을 하셨어도 저는 신나서 좋아했을 거예요. 기적적으로 어머님이 깨어나신 이후 저희 시댁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어머님은 정식으로 제 남편한테 회사를 물려주셨고 아버님과는 별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집안의 제사를 비롯해 집안 행사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뿐 아니라 아버님과는 금전적으로 딱 선을 그으셨어요. 죽다 살아나니 이제야 내가 정신이 드나 봐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당신이랑 당신 집 식구들한테 개처럼 충성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끼친 금전적 손해는 배상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 앞으로는 나한테 기댈 생각 말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 걱정은 고사하고 내 돈 챙기는 거에만 급급했던 인간들한테 내가 뭘 더 해야겠어요. 그리고 재현이 너도 월세 원룸 하나 해줄 테니 나가 살아. 네 손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든 배달 일을 하든 돈 벌어서 월세도 내고 밥도 사 먹고 살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새언니도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딸이란 년이 다 죽어가는 엄마를 모른 척하고 해외여행 갈 생각이나 하고 있니?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야? 엄마, 그건 오해야. 나도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내가 간병했을 거야. 여드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 그만해. 네가 취직 준비를 언제 했다고 그래? 허구한 날 노트북으로 미드나 보고 인터넷 쇼핑이나 하는 주제에. 너 그간 자격증 하나라도 따놓은 거 있어? 영어 성적은 좀 올렸냐고. 하나도 안 했지? 그러면서 취직? 내가 사장이라도 너같이 게을러 빠지고 능력 안 되는 애는 직원으로 안 뽑겠다.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당신이랑 재은이는 이번 주까지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했지만 정신은 멀쩡히 돌아오신 덕분에 예전 모습대로 카리스마 넘치게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이런 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아버님과 시댁 식구들한테 저자세로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을 통해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 때문이야. 아버님한테 내가 참 많이 의지하고 살았거든. 아버님은 내가 다니던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어린 게 열심히 산다고 참 예뻐해 주셨지. 시댁에서 반대하는 결혼도 아버님 덕분에 할 수 있었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정말 부녀지간처럼 지낼 수 있었어. 공장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 바람에 아버님이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기분이 들더라.
어디에서 마음 둘 곳이 없었어.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나도 할 만큼은 한 것 같아. 아버님에 대한 감사는 이걸로 끝내려고. 언젠가 TV에서 들었는데 귀환 불능 지점이라는 게 있다더라. 모든 상황과 관계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지. 네 시아버지와 나 사이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 같다. 죽어가는 아내도 모른 척하는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겠니? 안 그러니? 그러니 이젠 나도 내 인생 찾아서 신나게 살아야겠다. 은주야, 너도 남편이고 시댁이고 헌신할 생각 말고 네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 그래야 후회 안 한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들어.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셨어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노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몇 년 뒤 세계 여행을 하시겠다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어찌나 열성적으로 하시는지 조만간 영어권 사람들이랑도 프리토킹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신 저희 시어머니가 모쪼록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더 활기차고 신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